자, 89쪽 펴 보고 89쪽. 자, 일단 여러분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88쪽 보면은 오른쪽 단 비어 있죠? 거기 적든지 아니면은 94쪽 가면 역시 오른쪽 단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곳에다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 번 했던 얘기지만 빈출되는 소재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기 안정화 정책부터 다시 설명하겠어. 경기 안정화 정책. 이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는 건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 빠질 때 그걸 다시 안정된 상태로 돌리는 정책을 말하는데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첫 번째는 이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경기 과열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행하게 되는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긴축적 정책이 되겠죠. 알겠죠? 다음에 경기 침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행하게 되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확장적 정책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얘는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얘는. 근데 이것보다 여러분이 좀 많이 까다로워하는 개념은 뭐냐면 이 시행 주체와 수단에 따라서 경기 안정화 정책이 구분될 때 이것 좀 많이 힘들어하는데, 자, 일단 정부가 조세나 정부 지출을 통해서 이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을 뭐라고 부르냐면 재정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재정정책. 다음에 중앙은행이 그 기준금리를 통해서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을 뭐라고 부르냐면 통화정책이라고 불러. 통화정책. 다시 얘는 정부가, 얘는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연방준비위원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이 되겠죠. 다음에 정책의 수단은 뭐냐면 조세,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자, 여기서는 수단이 정책금리가 되겠죠. 이걸 현실에서는 보통 기준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책금리. 자, 그러면 진행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경기 침체로 세팅해 놓고 한번 예시를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세금 많이 거두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조세는 깎아주고 정부 지출은 늘려줘야 돼. 그 예시가 바로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그다음에 특별 세금 감면이었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각 가정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게 되죠. 가처분 소득. 알겠죠? 그리고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가계 소비가 증가하니까 따라서 경기는 활성화되겠지. 됐죠? 경기는 활성화될 겁니다. 다음에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시중금리가 내려가게 되죠. 시중금리.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실질금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실질금리. 여러분, 실질금리는 이거 한번 배운 적 있긴 한데 기억 잘 나나? 기억 안 나? 여러분, 실질금리라는 건 뭐 빼기 뭐냐면 명목금리,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이걸 빼는 겁니다. 이걸 실질금리라 그래. 자, 그리고 실질금리가 인하가 되면 그제서야
소비와 그 다음에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쌤이 예전에 간쓰기 스페셜 경제편 얘기할 때 이 소비와 투자는 명목금리가 아니라 실질금리의 함수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 기억나나? 왜 그러냐? 여러분이 아이패드를 너무 사고 싶어. 아이패드. 근데 다음 달에 물가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언제 사야 돼? 물가가 떨어지고 나서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아이패드를 너무 사고 싶은데 다음 달에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 언제 사야 돼? 지금 사야죠. 그러니까 이 소비와 투자는 얘뿐만 아니라 얘까지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란 뜻이죠. 알겠죠? 근데 투자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쌤이 삼성전자가 평택 고덕당에 반도체 공장 짓는 거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예컨대 나중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청산한다고 합시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토지를 다시 매도를 하면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것만큼의 이득을 또 취하게 돼. 그죠? 뭐 예컨대 아니면은 정확하게 투자는 아니지만 쌤 자동차 사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국산차를 타는데 국산차 내 차가 감가가 정말 덜합니다. 왜냐면 이 좀 만만한 차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찾습니다. 되게 많이 찾는 차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사회 초년생이 되어서 차를 한 대 사고 싶다라고 하면 이 리스트에 올릴 법한 그런 차.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굳이 싸게 안 팔아도 돼.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미래에 내 차 가격을 생각해 보면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를 예상하고 그 차를 산 거죠. 근데 여러분이 흔히 아는 그 고급 수입차들 있죠? 비싼 차고 좀 가격이 떨어져도 중고차 가격 많이 나가는 건 사실인데 감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1년 지나면 가격이 뚝뚝 떨어져 있죠. 물론 그래도 쌤은 못 삽니다. 그러니까 쌤이 자동차라는 자산을 형성할 때도 미래 물가를 고려해서 이 소비를 결정하게 된다 이거죠. 알겠죠? 자, 따라서 소비와 투자는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야. 그래서 실질금리가 떨어져야 나중에 결과적으로 얘네들까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게 되니까 경기는 다시 활성화가 되겠죠. 알겠죠? 근데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시중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소비하고 투자는 왜 또 이런 측면에서도 늘어나게 되는 거냐? 예컨대 선생님 항상 전세대출 얘기하죠. 그렇죠? 지금 이율이 5.2%가 그런데 이게 절반으로 떨어지면 나한테는 월 수입이 수십만 원이 추가로 생긴 것과 같은 효과가 생겨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 빌릴 때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돈은 더 마음 놓고 빌릴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반 가정 입장에서는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 기업체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 줄어드니까 역시 투자를 좀 원활하게 감행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통화량이 증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화량이 증가. 근데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돈을 더 줘야 돼.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물가 상승이라고 부르죠. 알겠죠? 그래서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은 궤를 같이 하는 얘기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은 궤를 같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왜 먼저 하느냐? 여러분 그 구평 해설할 때 얘기했었죠. 그렇죠? 올해는 이 법적인 그런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간 경제 지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런 얘기가 사실은 이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다뤘던 얘기이긴 한데 이 교육이 바깥에서 보면 배경 지식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올해는 상대적으로 조금 중요성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나중에 하죠. 시험 직전에. 됐죠?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 기대 인플레이션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쌤이 물가 상승과 경기 회복은 괴를 같이 하는 개념이라 그랬지? 그치? 그런데 사람들이 미래의 경기 침체를 예상해. 그러면 물가 상승률 어떻게 예상할까? 미래의 경기가 침체할 거라고 예상하면 물가도 떨어진다고 예측하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왜인지 모르게 사람들이 미래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면서 어떤 이유로든 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물가 하락을 예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거 빼는 값이니까 이거 전체 값은 양의 값으로 바뀌게 되겠지?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명목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얘가 자꾸 양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낮춰지는 게 좀 힘들어집니다. 이해돼? 이게 2000년대 후반쯤에 미국의 상황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하는데, 그죠? 그러면 그때는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얘를 낮추는 거였거든. 그치? 근데 얘가 자꾸 양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얘를 낮춰서는 얘를 낮추기가 진짜 힘들어졌어. 게다가 계속 낮췄는데도 얘가 계속 떨어지니까 실질금리 인하 효과가 실제적으로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 낮췄냐면 기준금리를 0.25%까지 낮췄습니다. 0.25%. 그 정도면 거의 기준금리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마지막 한 칸을 남겨둬야 돼. 최후불은 있어야지. 그래서 그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제로금리라고 얘기해. 제로금리. 자, 그렇게 되면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효과가 먹히지 않게 되는 거지. 그래서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가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걸로 잘 안 먹히네. 자, 그러면 얘를 직접 건드려보자 라고 해서 벤 버냉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 우리가 앞으로 통화량을 기존의 확장적 통화정책과는 비교도 안 되게 엄청나게 공급할 건데, 비유하자면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월스트리트가에 그냥 돈을 뿌려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단기 채권보다 장기 채권이 위험한 건 알고 있죠? 그쵸? 장기간에 거래를 지속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부도가 나면 어떡해? 그 장기간의 거래가 더 위험하지. 그치? 근데 위험한 장기 채권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다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체들이 부실한 장기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돈이 융통이 안 돼. 근데 그걸 연방준비위원회가 내가 사줄게, 들고 와. 이거 조금 위험한데 괜찮아, 내가 살게. 다 빨아들여. 그런 식으로 통화량을 무지막지하게 늘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다시 통화량이 늘어나네? 진짜 물가 상승할 수 있나? 이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양적 완화를 뭐라고 부르냐면 통화량을 무지막지하게 늘려서 경기 침체를 완화하겠다라는 걸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도 얘기해. 비전통적 통화정책. 비전통적 통화정책.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명목금리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 기대 인플레이션, 얘를 직접 조정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높임으로써 다시 실질금리를 인하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뭐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던 거냐면 이 단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는 거죠. 알겠지? 근데 이 단계를 기대 인플레이션의 조정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게 양적 완화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냐면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 장기 채권 조금 부실해졌는데 거래가 잘 안 돼. 연방준비위원회가 내가 사줄게. 그러면 유동성이 부족하던 금융기업들이 약간 좀 숨통이 트이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뭐의 회복에 방점을 찍는 그런 정책이냐면 신용중개 기능. 이거 회복에 방점을 찍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의 조정과 신용중개 기능의 회복, 은행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
이 정책의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근데 통화량 무지막지하게 늘리면 뭐가 많이 뛰게 되겠어? 얘를 양수로 바꾸는 것까지 좋았는데 그 상태를 그대로 놔두어 버리면 나중에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겠죠. 물가가 엄청나게 뛰게 될 거 아니야. 통화량이 엄청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점차 이 통화량을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 출구 전략. 그래서 6월 전까지는 이 소재가 출제 1순위였습니다. 이번에 수능 특강에 그림자 금융하고 세계 대공황의 발생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계 대공황의 발생 원인은 보통 경제학자들이 요즘에는 이렇게 봐. 신용중개 기능의 이 붕괴. 그렇죠? 근데 2000년대 후반에는 벤 버냉키가 그런 교훈점을 되살려서 이 신용중개 기능을 재빨리 회복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금융위기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비교되는 방식으로 글이 전개될 수가 있었거든. 실제로 이감 모의 평가에서도 몇 번 물어봤죠. 근데 2월 이후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가능성 좀 많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됐어.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어쨌든 안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죠. 평가원이 안 내겠다고 대놓고 얘기한 적 없으니까 이 빈출 소재 중에 2개 이거 같이 살펴봤습니다. 경기 안정화 정책과 양적 완화. 알겠지? 쌤 이제 다시는 이감 모의 평가 칠 때도 경기 안정화 정책,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이거 설명 안 할 거야. 잘 외워놔. 쌤 그럼 경기 과열일 때는 화살표 전부 다 반대로 바꿔주면 되지. 알겠죠? 경기 과열일 때는 화살표를 반대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필기됐나? 됐죠? 저 그러면은 지우겠습니다. 자, 세 번째 빈출 소재, 환율과 경상수지의 관계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환율과 경상수지의 관계, 정확하게는 명목 환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여러분 경상수지라는 건 식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경상수지,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빼는 값을 말하죠. 경상수지. 그래서 식의 구성 요소가 2개이기 때문에 이 측면과 그 다음에 이 측면을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어. 자, 일단 이 측면부터 예컨대 1달러의 환율 1000원 에서 1달러에 환율 2000원으로 상승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실제로 환율 이렇게 급격히 변동하게 되면 나라 경제 망합니다. 자, 이렇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수출의 측면에서 자국 기업이라고 합시다. 자국 상품이라고 합시다. 자국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 왜냐면 미국에서는 달러 표시된 상태로 팔려야 되니까. 미국에서 이 물건 파는데 몇만 원 이렇게 하면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 달러로 바꿔줘야 되겠죠, 표시를. 그래서 자국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예컨대 이 물건이 하나에 10,000원 받아야 되는 물건이야. 그러면 환율이 상승하기 전에는 몇 달러로 표시가 돼야 되는 거죠? 10달러죠? 근데 2,000원으로 상승하고 나면 5달러로 표시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자국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가격 경쟁력이 생겼다. 알겠죠?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겨나게 되는 거지. 자,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당연히 수출량은 증가하게 되겠죠? 수출량. 그리고 수출량이 증가하게 되니까 당연히
수입액이 아니라 수출액도 증가하게 되겠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전제가 깔려야 되지만 뭐 일단 그거는 놔둡시다. 보통 그렇게 1보다 크다고 가정하니까. 자국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 반대로 수입액의 측면에서는 외국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외국 상품 같은 경우에는 원화 표시 가격, 예컨대 얘가 10달러를 받아야 되는 물건이야. 그러면 이전에는 10,000원 표시했겠죠. 근데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고 나면 가격표 얼마 붙여야 돼? 20,000원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지. 근데 물론 요즘에는 오히려 명품 같은 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더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참 우리나라 사람도 이상해. 그러니까 수입차 가격 올라가면 오히려 사람들이 벤츠를 더 많이 타죠. 명품백도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백화점에 문 열자마자 막 뛰어들어가지. 백 사려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화 표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수입량은 어떻게 될까? 수입량은 줄어들게 되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수입량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수입액은 감소하게 되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했을 때 수출액은 증가하고 수입액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경상수지는 당연히 개선이 되겠지. 알겠죠? 이거 거의 외워야 돼. 이제 평가원에서는 그냥 너네 이거 잘 알고 있지? 이런 기본적인 지식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가 여러분이 그동안 경제 기출문제에서, 기출지문에서 어떤 점들을 외워놔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경제지문 읽을 때 배경 지식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이거 3가지 정리하는 게 필요해. 됐죠? 자, 그러면 어디 가보냐면 여러분 90페이지에 문제 3번 갑시다. 90페이지에 문제 3번. 문제 3번에 보기 가봐. 밑에서 5번째 줄 밑줄 쳐봐.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끊어봐. 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외국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한편으로는 밑줄, 한편으로는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왜?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생겨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대놓고 쓰잖아. 왜 그런지 설명 안 해줍니다. 알겠죠? 저 다음에 어디 가보냐면 93페이지. 93페이지. 어디 가냐면 하나, 둘, 셋, 4문단 갑시다. 4문단. 4문단에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럼 여러분, 미국 입장에서는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다른 나라 환율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환율이 상승하게 되겠지.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경상수지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개선이 되겠죠. 근데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경상수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악화되겠죠. 맞나? 그치? 아니,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환율이 하락한다니까. 환율이 상승해야 경상수지가 개선이야.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대미국에 대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경상수지도 악화가 되겠죠.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그래 뒷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잘 봐봐. 하지만 브레턴우즈 체제 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당시 대규모 대미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왜? 지네들 나라 환율 떨어뜨린다는 얘기인데 대미무역의 경상수지가 악화된다는 얘기니까.
그쵸? 이미 경상수지 양의 값으로 다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 손해보래. 싫죠. 동의 안 하겠지. 그러니까 그 구절은 이걸 알고 있어야 뭔 말인지 빨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쵸? 나도 이게 좋다고는 생각 안 해. 여러분이 국어시험 치는 거지 경제시험 치는 건 아니잖아. 맞죠? 아니 나야 뭔 얘기인지 보면 다 알죠. 뭔 얘기인지 보면 나는데 알지. 아,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다만 다행인 건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년 같았으면 경제지문이 나올 차례면 유구평에 한 번쯤은 통화정책, 재정정책 또는 환율 이런 얘기 나와줬어야 봐요. 근데 올해 육구평에는 그런 얘기가 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인문 철학에서 변별을 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력하게 읽힙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확답을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방심할 수는 없죠. 알겠지? 자,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89페이지. 쌤이 지겹게 얘기하는 살아가는 기출문제 중에 하나죠. 환율의 오버슈팅. 자, 같이 풀어볼 텐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얘기를 쌤이 늘상 했던 얘기라서 다시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시점이라면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짜 그리고 경제지문의 인과관계, 구별이 중요하다라는 건 뭔 얘기인지 다 알 수 있겠죠? 됐지? 자, 쌤이 살아가는 기출문제 중에 첫 번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의 오버슈팅 문제 푸는데 여러분 어디 가냐면 문제 2번은 풀 필요 없습니다. 문제 2번. 자, 문제 2번 빼고 나머지 여기서 잠깐만. 1에서 6번까지인데 왜 또 1에서 5번이라고 돼 있냐? 미안합니다.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자, 1에서 6번까지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5문제만 2번 빼고. 자, 질문 있고 문제 풀어보는데 조금 여러분에게 익숙한 지문이니까 시간 넉넉하게 안 줘도 되죠? 넉넉하게 줘야 돼? 10분 주겠습니다. 10분. 문제 풀어봅시다. 시작.
1분 더 주겠습니다. 자, 그만 같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 기출문제를 다시 재해석해보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그래서 교재 제목이 이거죠.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여러분, 중딩 때 나는 수학 공부가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중딩 3학년 때 삼각함수 개념 처음에 배우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도대체 이따위 것들을 왜 배워야 하는 걸까? 근데 시간이 흘러서 고딩 때 우연찮게 중3 때 수학 교과서를 다시 보게 됐는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 삼각함수 내용이 단위원 그려가면서 이제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나니까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했었지? 라는 생각이 들고 개념이 좀 더 뚜렷해지는 효과가 있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다시 그 책을 보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는 기출문제에 대한 느낌이라는 건 여러분이 연초에 느꼈을 때와는 달라야 돼. 그게 독해력이 늘어났다, 시각이 변화했다, 성장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시각이 달라졌는가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맨날 기출문제와 사전문제와의 이 연관성을 얘기하면서 수업을 하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거꾸로 기출문제를 까먹어. 반대로. 그래서 이번에는 기출문제를 다시 공부함으로써 이관모의평가나 상상모의고사 해설할 때 내가 언급하는 기출문제가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나왔었는지 여러분이 기억하기 수월하게끔. 그러니까 기출문제와 사설평가, 사설모의평가라는 건 바퀴의 두 축이야. 같이 가야 돼. 같이. 다만 비중이 조금씩 이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필요는 있겠죠. 전반기에는 기출문제 위주였다면 하반기에는 모의고사 문제가 더 위주가 되긴 해야 되는데 둘 다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쌤이 올해는 그냥 여러분에게 맡길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다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시 보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안합니다. 여기 오타가 있었죠. 가가 원래 어디서부터 묶여야 되는 거냐면 왼쪽 단의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런 데 있죠. 그런 데 왼쪽 단의 밑에서 네 번째 줄 거기서부터 가고 오른쪽 단에 그 달러 끝나는 부분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이 부분이 원래 가로 묶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충 예상했지? 내가 오타가 있다고 했을 때부터 미안합니다. 출판사에 원고를 넘기고 나니까 이게 보였어. 지문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과정에서 위에 경제정책 이게 제목이 들어가니까 이 줄 배치가 어긋난 모양이야. 쌤이 좀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문제 푸는데 별로 지장 없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부터 다시 설명하고 지문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문의 인과관계는 뭐 확장과 삽입이 있을 때도 있어. 없다고는 말 못하겠는데 어쨌든 포인트는 구별이 되겠습니다. 구별. 과학기술 지문에서는 인과관계 구별이라는 게 잘 안 나오거든. 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항상 좀 따로따로 정리해야 될 경우가 좀 많아. 예컨대 경제 주체로 나눠보면 기준금리 내가 맨 처음에 전세대출 낼 때만 해도 그렇게 높지가 않았다고. 당연히 전세대출 이자도 그렇게 높지 않았겠죠. 근데 이게 되게 짜증나는 게 여러분 그 메이저리거 류현진 알죠? 류현진 야구선수 류현진 몰라? 류현진 우리나라 최고의 투수. 쌤은 뭐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아무튼 간에 굉장히 대단한 야구선수고 메이저리거니까
그죠? 거기서도 이제 상위급 선발 투자냐? 그러면은 연봉이 몇백억은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런데 국내에 들어와서 카드 발급이 거절됐습니다. 프리랜서라서. 프리랜서. 지금 공무원 하고 있는, 경찰하고 있는 내 친구들보다 내가 돈을 훨씬 많이 벌거든? 하지만 대출 내면 내가 훨씬 더 이자가 세게 매겨집니다. 왜냐? 나는 프리랜서니까. 사대보험 적용이 안 되고 직장이 안정적이지가 않다 이거죠. 돈은 내가 훨씬 많이 버는데. 그래서 이때도 내가 좀 높게 받은 편인데, 내 친구들 보니까 공무원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 전세대출 받을 때 이율이 1점 몇 %야. 그 정도면 거의 거저입니다. 거저. 1점 몇 %. 게다가 부부가 공무원이면 둘 다 안정적인 직장이기 때문에 대출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각자 받을 수 있거든, 각자. 물론 명목은 한 사람은 전세대출, 한 사람은 뭐 신용대출 이렇게 바뀌겠지만, 그 정도 되면은 뭐 서울에서도 있는 자금 좀 보태고 부모님이 도와주시고 각자 대출 내고 해서 충분히 서울 내에서도 아파트 전세 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 공무원 하라는 좀 그런가? 아무튼 간에 프리랜서 하면 좀 이런 애환이 있습니다. 아무튼 2.7% 받을 때 그때 내가 3억 원을 대출 냈는데 한 달에 나간 이자 비용이 한 90만 원 이 정도 됐다고. 90만 원. 근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미친듯이 올리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도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으려면 따라서 올려줘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율이 작년에 6.3%까지 올랐어. 지금은 조금 떨어져서 이 정도입니다. 그죠? 근데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내가 한 달에 내는 이자 비용이 좀 꽤 세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자가 상승했던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지금 나의 가처분 소득이 매달 몇십만 원씩 줄어든 거죠. 왜냐? 나는 대출을 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누구는 오히려 추가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거지? 은행에다 예금을 저축한 사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자의 상승이라는 경제 충격에 대해서, 동일한 경제 충격에 대해서 예금자와 그 다음에 대출자라는 경제 주체별로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인과관계 나눠서 정리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지문에서는 지금 경제 변수 2개 나눠서 정리해줘야 되는 거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뭐하고 뭐? 환율과 물가. 맞죠? 그 다음에 기간도 문제가 됩니다. 언제와 언제? 단기와 장기. 그쵸? 다 나눠서 정리해줄래?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때가 거의 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지금 봐도 까다롭지만 그 당시 왜 센세이션을 했느냐, 이렇게 인과관계의 구별을 좀 본격적으로 물어보는 게 이때가 처음이었거든. 물론 그 전에도 있긴 있었죠. 하지만 지금처럼 이 지문처럼 난도가 높지는 않았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쌤은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환율과 물가, 그 다음에 단기와 장기. 이해됐죠? 그리고 나중에 상황이 이렇게 정해졌을 때도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에 대해서 장기와 단기 나눠서 정리할 거라고. 이해됐죠? 그리고 이 지문은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짝을 연습하기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을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 올해 9평에 그 신분제 개혁 지문이죠? 다시 읽어봐. 그럼 도대체 왜 15번의 정답이 그렇게 결정되는지 좀 더 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뭐부터 해결할 거냐면 문제 5번부터 해결할 건데, 여러분 어디 가느냐? 이문단 갑시다. 이문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쭉 밑줄 쳐봐.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까지.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우까지. 규빈, 여기서 문제의 원인 2가지인 거 알 수 있나? 뭐하고 어떤 경우이죠? 어떤 경우와 어떤 경우? 다른 방향. 그치, 예상과 다를 때. 그리고 하나 더? 그쵸. 이 2가지죠. 그죠?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잡힌다면 해결 방안은 어떻게 가야 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큰 줄기를 바꿔줘야 되겠죠. 맞죠? 그런데 문제의 원인이 이렇게 잡힌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방향은 맞는데 너무 세서 문제야. 그러니까 그 튀는 부분에 눌러주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겠지. 이해됐나? 자, 계속 갑시다. 여기 계속 밑줄.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이라고 한다. 인사는 물어보자. 그러면 오버슈팅은 문제점이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칠판 봐야죠. 문제점이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죠? 따라서 해결 방안은 뭐가 돼야 된다고? 큰 물줄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방향 자체는 맞는데 지나치게 튀어나가는 부분을 눌러주는 게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니까. 이해돼? 문제 5번 갑시다. 문제 5번에 선제 3번 따라서 환율의 추세 자체를 바꾸는 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재는 다르지만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짝이라는 이런 출제 요소를 잘 파악하고 나면은 아니 이번에 신분제 계약론이랑 방금 5번 문제랑 다를 게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지문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글은 새롭죠. 하지만 평가원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독해 태도는 거의 한결같습니다. 추가되는 건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 그렇죠? 이거 불과 6년 전 문제인데 불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시간이 조금 지나죠. 6년이면 적어도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짝에 대해서는 똑같이 물어보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네. 됐죠? 5번에 3번이 정답은 이거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5번은 올해 구모의 15번이랑 굉장히 결이 비슷하다고. 됐죠? 자, 다음에 이 문단의 네 번째 줄에 단기적으로 밑줄. 이 문단의 네 번째 줄에 단기적으로, 그리고 한 줄 위에 장기적으로 보이죠? 장기적으로 밑줄. 자, 이런 특성을 미리 좀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보이겠죠. 기간을 어떻게 나누자? 단기와 장기로 나누자.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따라서 질문 한번 쭉 해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들어갑시다. 이 문단. 정책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이 된다. 그러니까 환율은 장기에 신축적이긴 한데 일정 수준으로 수렴이 된대. 다음에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이게 괴리된다의 첫 번째 뜻이 되겠죠. 괴리된다. 다음에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이게 괴리 두 번째가 되겠지. 이 두 개 중에서 필자는 뭐에 주목하느냐?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이라고 한다. 즉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이니까 여기서 얘는 이제 탈락. 여기에만 주목하면 되는 거죠. 다음에 이러한 오버슈팅의 물가 경직성 끊어주고 또 나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 원의 두 가지로 또 쪼개지게 되는 거죠. 물가의 경직성과 그다음에 또 뭐? 경제,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촉발.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만약에 이렇다면 어떻게 돼야 돼? 물가 경직성이 언제 풀리는지를 주목해야죠. 다음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당국이 나서서 불안 심리를 잠재워줘야 되겠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둘에 대해서도 이게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됐지? 자,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다음 단락 밑줄 물가 경직성에 따른.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에서도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에 주목해야 돼?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짝에 출제 요소에 집중해 보면 물가 경직성이 언제 나타나며 이게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느냐. 맞나? 그렇게 집중해 줘야 되겠죠. 자, 봅시다.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경제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다. 그러니까 물가는 단기에는 경직적이다 이거죠. 나왔네. 이게 문제 원인이었죠. 그러니까 환율의 오버슈팅은 언제 문제가 되는 거다? 단기적인 현상이다.
맞죠? 만약에 물가가 장기에도 경직적이라면 장단기적인 현상이다. 둘 다 얘기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근데 사실 생각해봐. 여러분, 갑자기 금융위기가 닥쳤다 그래서 내일 갑자기 버스 요금이 올라가나? 그쵸? 좀 기간을 두고서 조정이 되죠? 그치? 그리고, 선생님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가 3억인데, 경제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바로 집주인이 다음 달부터 3억으로 올립시다. 4억으로 올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나? 또는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집값 떨어졌으니까 전세 자금도 좀 빼줘요. 나 2억으로 할래. 돼? 안 되죠. 정해진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지. 그쵸? 그러니까 그 기간만큼은 물가가 움직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죠. 되죠? 그래서 러셀도 학원비 함부로 못 내리고 함부로 못 올립니다. 여러분 지점마다 학원비 차이 나는 거 알고 있어? 잘 모르죠? 목동은 중간 정도 됩니다. 목동 중간 정도. 대치하고 분당 조금 더 비쌉니다. 그리고 강남도 좀 비싸고. 다음에 부천은 살짝 쌉니다. 영통하고. 선생님 나가는 부분은 그런데 이 지점마다 좀 차이가 있죠.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목동도 학원이 원래 단과 그 비용이 28만 원이었다가 쌤이 지금 러셀 3년 차인데 3년 만에 한 번 10,000원 올렸던 것 같아. 10,000원. 근데 소심하게 찔끔 올렸죠. 10,000원. 자, 아무튼 계속 갑시다. 여기서 반면 장기에는 신축적으로 조정이 된다. 그러니까 물가 경제성은 이때만 나타나는 거니까 우리가 단기에서 언제 장기로 넘어가느냐, 또는 장기로 넘어가면 왜 물가는 신축적으로 바뀌어서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거기에 초점 맞춰서 독해 이어가 주면 되는 거겠네. 맞죠? 자, 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니까 정확하게 물가는 단기에는 경직적, 근데 환율은 단기에도 신축적. 이 둘의 차이가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다음에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는 환율이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낸다니까 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국 물가 수준 P, 뭘로 나눴어? 외국 물가 PF. 알겠죠? 이때 F는 foreign의 약자입니다. 자, 다음에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 환율은 상승한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 식두 개 구성 요소 중에서 얘가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죠. 얘가. 그래서 이 장기에서의 환율은 약간 상승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자, 다음에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장기 실질 통화량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물가는 상승하거든. 그치? 통화량도 똑같은 비율로 상승한다라는 뜻이 되겠지. 맞습니까? 아니, 전체값이 상수라며. 출제 포인트 하나 더 잡아, 그럼. 뭐하고 뭐? 상수와 변수. 상수와 변수. 다시 시계 구성 요소 잘 봐봐. 물론 여기서 이게 빨리빨리 안 되는 사람은 출제 포인트 하나 더 잡아도 돼. 시계 나오면 구성 요소 짚어가면서 읽어주자. 그리고 대소비교 계산할 준비해 줘야 된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시계 구성 요소니까 분명히 여기서 장기에 물가 상승한다 그랬거든. 그럼 여기서는 분모가 상승한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 전체 값은 상수로 유지가 된다 그랬지. 따라서 결론, 분자 값도 똑같은 비율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 변화가 없겠지. 됐나? 자, 다음 달락 갑시다.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끊어주고. 여러분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물가가 경직적이라 그랬죠? 얘는 상수로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통화량이 증가한 다음에 유지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실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분수의 전체 값이.
맞죠? 분모는 일정하고 분자만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겠지. 자, 다음에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시장금리는 하락하게 된다니까. 시장금리 하락. 그렇게 되면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치?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 유인이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금이 유입은 줄어들고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건 증가하게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외환이 외국으로 유출이 많이 된다. 순유출이. 그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환율은 상승하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똑같이 상승하면 문제가 없는데 얘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장기가 되면 왜 이런 일이 사라지느냐? 물가의 경제성이 풀리니까 얘 똑같은 비율로 상승하게 되거든. 그럼 이후에 인과관계가 다 끊기게 되는 거지. 됐죠? 자, 계속 갑시다. 시장금리는 하락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장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한다. 그럼 이것도 외우나? 명목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자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거 외우나? 나중에 브레튼 우주 체제 문제 풀 때 필요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환율이 상승한다라는 건 자국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외국 화폐의 가치는 올라간다라는 뜻이 되겠죠. 외우나? 왜냐하면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서 외국 화폐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거든. 됐고,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끊어봐. 여기 밑줄. 금리 하락에 따른 단기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 무슨 뜻이야? 아니, 장기에 이렇게 올라갈 건 예상했어. 그런데 뭐가 문제였죠? 단기에 그것보다 더 지나치게 움직이는 게 문제였지. 그러니까 다시 읽어봐.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 다시 예상되는 환율 상승이라니까. 맞죠? 그럼 예상되는 환율 상승이니까 걔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환율이 오버슈팅은 결국 뭐가 문제인 거야? 정확하게 밑줄 뒷부분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 이게 문제였던 거죠. 맞죠? 추가적인 환율 상승. 그게 이거 아니야. 지나친 상승. 되지? 지나친 상승.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제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당연하겠죠. 최초의 문제의 원인이 이거였기 때문에. 다음에 밑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렇게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기가 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니까 다시 자 그러면 이렇게 매여있던 물가가 상승해서 실질 통화량 다시 떨어지게 되면은 시장금리 올라가게 되고 투자의 기대 수익률 다시 회복이 되겠죠. 그러면 유입은 다시 늘어나고 유출은 다시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이하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 됐죠? 자 다음에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그쵸?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인데 그 크기가 이만큼 상승한 크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러면 어디 가냐면 문제 4번 갑시다. 문제 4번. 여러분 B 가봐. B. 문제 4번의 그림 B에서 B는 단기 지나치게 상승했다가 장기에는 이 수준만큼으로 수렴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환율이 되겠지. B 옆에 적어봐. 환율.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실질 통화량이 증가했다가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 C는 실질 통화량이 되겠습니다. A는 뭐가 될까? 떨어졌다가 다시 원래 수준으로 복귀한다니까 시장 금리가 되겠죠.
됐죠? 4번 정답. 자, 그리고 문제 1번 갑시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정답이죠.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장기의 환율. 장기의 환율은 변하지. 이 수준으로. 맞죠? 상승한 수준으로 수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1번의 선출 1번을 곧바로 골라내지 못했다. 어떤 출제 패턴을 다시 여러분이 익혀두는 게 좋을까? 식의 구성 요소. 얘는 짚어가면서 변화 양상을 추적하자. 알겠죠? 얘분의 얘인데 얘가 상승했다. 적어놨으면 헷갈리지 않을 거 아니야. 됐죠? 그래서 1번은 1번 정답. 다음에 2번. 물가가 신축적이라면 이후의 내용이 인과관계가 끊기게 되겠지. 2번 삭제 가능하고. 다음에 3번. 환율의 조정 속도가 더 빠르다. 그쵸? 환율은 신축적으로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다음에 4번.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라는 얘기는 이게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유입은 더 빨리 줄어들고 유출은 더 크게 늘어나게 되겠지. 됐죠? 그래서 4번 삭제할 수 있고, 다음에 5번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이런 고통은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5번도 삭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답은 1번. 됐고, 문제 3번 갑시다. 문제 3번. 여러분, 보기에 세 번째 줄 밑줄,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로.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로. 그 문제점 뭐야? 둘 중에? 이번에는 물가 경직성이 아니라 얘가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2번 삭제 가능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3번도 지울 수 있겠죠? 맞죠? 그리고 아까 환율과 경상수지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4번하고 5번도 지울 수 있겠습니다. 됐지? 따라서 남는 건 몇 번밖에 없어? 1번 정답. 근데 1번 왜 그런지 봅시다.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면, 밑줄, B국의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면, 그럼 여러분 상대국의 시장금리가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시 유입이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왜냐? 상대국의 투자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가 못하거든. 그러니까 빠져나갔던 단기성 자금이 다시 국내로 유입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유출은 줄어들게 되겠지. 맞나? 자, 그래서 만약에 상대 국가의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면, 밑줄, B국의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면, 밑에 이렇게 적어봐. B국의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 그러면 자금이 B국 쪽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다시 A국 쪽으로 돌아오게 되겠지. 그러면 환율의 오버슈팅은 어떻게 돼? 문제점이 완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 정답. 그리고 6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랜만에 이 지문 다시 보니까 어때? 1월달부터 따라온 사람은 아마 2월달에 이거 지문 보고 나서 오랜만에 다시 볼 텐데 지금 다시 보니까 뭔가 좀 달라진 게 느껴지나? 또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그때랑 다른 게 좀 느껴져? 받아들여지게 되는 게? 그쵸? 그때 나와 지금의 나는 달라야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중3 때 상막함수 그 내용을 고등학생이 돼서 다시 돌아보는 느낌으로 개념이 조금 뚜렷해질 수 있도록 그런 시각을 갖추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10시 10분이니까 잠깐 끊었다가 다시 지문 이어서 독해할 수 있도록 합시다. 쉬고 합시다.